반갑습니다. 영원할 것이다의 전기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마데우스입니다. 이 영화는 밀로스 포만 감독이 1984년에 감독한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음악상 등 8개 부문을 석권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5번 이상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음악에 매료가 되고 연출력에 감탄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마차에 실려서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고요. 그때 정말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장엄 미사곡, 보통 레퀴엠이라고 하죠. 레퀴엠의 음악이 웅장하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장면의 한 구석에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부가 굉장히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차르트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차르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영화는 다시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 4살 때, 5살 때 바이올린 작곡을 시작해서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사람들에게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요,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연주를 했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심지어는 막 거꾸로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작곡한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려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살리에르는 궁정음악가가 되었지만 9살이 될 때까지 음악을 하고 싶은 것을 아버지가 철저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야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에게 내가 진짜 음악을 작곡해서 신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를 제발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리에르는 신부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모차르트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의 천재적인 재능,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오페라를 올릴 때마다 그 뛰어난 재능에 죽이고 싶은 마음, 막 불일 듯 일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레퀴엠이라고 하는 음악을 모차르트에게 익명의 사람으로 자신을 속이고 그에게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모차르트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살리에르를 비롯한 많은 경쟁 작곡가들이 모차르트가 다른 누군가를 레슨해서 돈 버는 것도 막아버리고, 황제가 너무 그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모차르트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물론 모차르트가 돈을 낭비하고 함부로 썼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살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차르트의 목을 죄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차르트는 병을 얻게 되고 그가 점점 병이 악화되는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살리에르는요, 오히려 죽음의 장엄 미사곡을 작곡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모차르트가 빠지게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음악 작곡을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이 살리에르가 계획한 그 덫에 걸려서 죽는 것으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의 한 컷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작곡하는 장면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해서 이 황제가 너무나 모차르트의 재능을 뛰어나게 좋아했기 때문에 황제가 첫 번째 연주회에 와서 그 피가로의 결혼을 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4악작에
피가로의 결혼에 이중창이 사중창이 되고 그다음 팔중창이 되고 막 서로가 그런 화해하는 음악들이 흘러나갈 때 여러분 경쟁자인 살리에르와 작곡자들은요 그 음악의 화려함과 너무 웅장함과 멋있는 것에 매료가 돼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극장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천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황제가 하품을 해요. 이 음악이 지루하다 혹은 이 음악을 듣고 있는 황제가 몰입하지 못하는 장면이 딱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영화에서 카메라 앵글은 살리에르와 그 다음에 그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주인들 그 경쟁 음악가들의 얼굴을 비춰주는데요. 그 만연의 미소, 그 모차르트가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희열의 미소를 하나씩 보여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도 누군가를 시기할 때, 누가 잘못됐을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전율이, 그 미소가 똑같이 느껴지는 걸 깨달으면서 참 섬뜩했던 장면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와 경쟁 상대이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시기하는 누군가가 실패할 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살리에르와 같이 그 경쟁 음악가들처럼 우리에게 회심의 미소가 흘러나오는 걸 깨달을 때가 없으신지요? 그때 저는 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이라는 문제를 이 영화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살리에르가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다고 신부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정말 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작곡하는데 나에게는 미천한 재능을 주고 저렇게 망나니로 여자밖에 모르고 호색하는 모차르트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음악적 소질을 줘서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신에게까지도 원망하며 저주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크게 되면 신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시기심이라는 거고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 돌프 하우브리 쓴 시기심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참 많은 걸 공감하게 됐어요. 그 책은 인간의 시기심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적대적인 시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적 시기심이라는 거죠. 이 적대적 시기심과 발전적 시기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그는 경쟁자들을 자신이 최고가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 또는 심지어 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늘 스스로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경쟁자들을 자신이 최선을 다하도록 자극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기심이란 본능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는 없는데 이 시기심을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그 시기심을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삼아서 나를 보다 더 과거의 나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느냐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겠습니까? 살리에르가 잘못 생각한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최고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누군가의 갈채와 박수를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재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수단일 수 있으나 그것이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가진 그 재능이 또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재능으로 이 세상은 더
풍성하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간 길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우리 본능 안의 시기심을 발전적 시기심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봅시다. Right now. 영원한 것이다의 전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